저녁 노을이 낡은 빌라의 창문을 비스듬히 물들일 때 한서연은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등어구이의 고소한 향이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벽지는 군데군데 빛이 바랬고 소파는 한쪽 쿠션이 살짝 꺼져 있었지만 모든 것에는 서연의 손길이 닿아 정갈하고 아늑한 온기가 감돌았다. 이곳은 대한민국 굴지의 코스메틱 제국, 라페를의 총수 한서연이 지난 3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온 보금자리이자 완벽한 연극 무대였다. 다녀왔어.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피곤에 젖은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지훈 씨, 얼른 씻고 와요. 맛있는 냄새 나죠? 그녀는 남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하루의 고단함과 깊은 권태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곧장 욕실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 서연은 그의 얼굴에 스친 값비싼 시계와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셔츠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선물한 소박한 것들은 어느새 서랍 깊숙한 곳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지훈은 숟가락을 들기 무섭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김 부장, 그 인간은 정말 답이 없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전부 나한테 떠넘긴다니까. 그러면서 생색은 혼자 다 내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바라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이 회사 정말 다닐 맛이 안 나. 서연은 말없이 그의 밥그릇 위에 잘 구워진 고등어 살점을 올려주었다. 고생이 많네요. 그래도 지훈 씨 능력이 출중하니까 다들 믿고 맡기는 거겠죠. 능력이 밥 먹여주나 결국엔 돈이랑 빽이야. 우리 회사 상무 아들 이번에 낙하산으로 들어왔는데 하는 일도 없이 나보다 연봉이 2배야. 세상 참 불공평하지 않아. 지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 우연히 들른 작은 서점에서 만난 박지훈은 이런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낡은 청바지에면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상에 대한 건강한 비판 정신으로 빛나던 청년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배경과 재력이 아닌 한서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을 간절히 원했고 지훈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완벽한 거짓말을 설계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지방에서 올라와 작은 무역회사 경리과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 그것이 지훈과 그의 가족에게 알려진 그녀의 전부였다. 결혼식도 양가 부모님 없이 가까운 친구 몇 명만 불러 조촐하게 치렀다. 라페를의 총수 한서연의 결혼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세상은 그녀가 독신인 줄로만 알았다. 초반의 결혼 생활은 꿈결 같았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둘은 주말마다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고 1,000원짜리 떡볶이를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지훈은 서연아, 너랑 함께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라고 속삭이곤 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그녀는 이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평생 격리과 한 대리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어머니 김은숙의 방문이 잦아지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사는 모습을 보러 온다던 시어머니는 올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혀를 차기 일쑤였다.
예, 여자는 살림을 좀 야무지게 해야지. 소파가 이게 뭐니 헛 물건 주워왔어. 그리고 냉장고는 왜 이렇게 작아? 우리 지훈이 고기 반찬 좋아하는데. 이래서 뭘 제대로 해 먹이겠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형편에 맞춰서 장만하다 보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리면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형편 네가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 우리 지훈이 어깨만 무거워지는 거 아니야. 회사 격리가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집안도 일으키는 법이야. 저기 건너편 아파트 사는 박 변호사 댁 며느리는 의사라는데 월급만 1,000만 원이 넘는단다. 우리 지훈이가 어디가 모자라서 그럴 때마다 지훈은 못 들은 척 TV 채널을 돌리거나 엄마 그만 좀 해 라고 마지못해 한마디 던질 뿐이었다. 결코 서연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그녀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날 선말들보다 서연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찌르는 것은 바로 남편의 침묵이었다. 변화는 지훈에게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친구들의 경조사에 다녀올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동창들이 외제차를 뽑았다는 이야기,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 서연과의 소박한 데이트를 지겨워하기 시작했고 기념일에는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 대신 차라리 현금으로 주지 그랬어 라며 무심하게 내뱉기도 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2달 전 결혼 기념일에 일어났다. 서연은 큰맘 먹고 그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수제 가죽 지갑을 선물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차가웠다. 서연아, 우리 이제 이런 거에 돈 쓰지 말자. 이 지갑 하나 살 돈이면 차라리 주식을 한 주 더 사는 게 낫겠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도 이제 팀장인데 후배들한테 밥 한 번 시원하게 못 사. 주말에 골프 약속이라도 잡히면 필드 나갈 돈이 없어서 거짓말하고 빠져야 한다고. 이게 다 뭐 때문인 것 같아. 그의 시선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가난 때문이라는 무언의 질책이었다. 한때 사랑의 증표였던 가난은 이제 지긋지긋한 족쇄이자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지훈의 옆에서 밤을 새웠다. 수백억 자산가인 그녀가 돈이 없어서 명품백 하나, 외제차 한 대 못 사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을 시험하고 싶었다. 돈과 배경을 모두 걷어낸 인간 한서연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했다. 하지만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녀의 곁에 남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에 대한 실망과 가난에 대한 원망뿐인 것 같았다. 내가 틀렸던 걸까? 애초에 이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의 가난이 그저 불편함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절망의 수준으로 그를 밀어 넣어 보기로.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그가 자신의 손을 잡아준다면 그녀는 평생의 비밀을 털어놓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그 손을 놓아버린다면 식사를 마친 지훈이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갈랐다. 모든 정리를 마친 그녀는 거실로 나와 지훈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습해온 대사를 뱉어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마지막 확인을 해야만 했다. 지훈 씨, 왜?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주 혹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요.
그제야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의아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질 게 뭐가 있어? 그냥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직장을 잃고 우리에게 빚까지 생긴다면 그래도 지훈 씨는 내 곁에 있어 줄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간절한 희망을 담은 채 남편을 향했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내일 출근하려면 피곤하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비수보다도 아픈, 가장 잔인한 대답으로 들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와 성공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서재로 사용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꺼냈다. 3년간 단 한 번도 이 집에서 사용한 적 없는 전화기였다. 전원을 켜자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모두 그녀의 충직한 비서이자 라페를레 기획조정실장인 최철민 이색에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최 이사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연락이 없으셔서. 최 이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의 비밀 결혼을 아는 유일한 측근이었다. 괜찮아요. 최 이사님, 그동안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남편 앞에서 연기하던 나약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하며 절대적인 권위가 묻어나는 라페를레 총수. 한서연의 목소리였다. 이제 시작해야겠어요. 내가 지시했던 것들 전부 준비됐나요? 네, 회장님.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박지훈 씨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최 이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부터 확인해야죠. 이것이 저의 마지막 도박이에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지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 세상 전부였던 얼굴.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쓸어보려다 허공에서 멈추었다. 이미 그들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다. 식탁에 앉은 지훈은 어쩐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아침은 진수성찬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에 앉았다. 이제 마지막 연극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에는 절망과 슬픔의 가면을 완벽하게 그려냈다. 지훈 씨,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가라앉은 목소리에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연을 쳐다봤다. 무슨 일인데 그래?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연기하는 절망은 지독하리만치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을 받아들인 박지훈의 얼굴에는 동정이나 위로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와 함께 한순간 계산적인 빛이 스쳐 지나갔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쨍하고 날카롭게 울렸다.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에 따스한 김이 그의 분노와 섞여 희미하게 흩어졌다. 잘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대요.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회사가 경영난에 빠진 것도 아니고 멀쩡한 회사가 왜, 그리고 네가 왜 그 대상이 돼? 너 경력도 꽤 되잖아. 설마 회사에서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거야? 솔직히 말해.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이미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관심은 그녀의 감정이 아닌 사건의 원인과 그로 인한 파장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서연은 목이 메는 듯한 연기를 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사 형편이 어려워져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네가 잘려서 우리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우는 갑자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쿵 하고 울리는 둔탁한 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는 척 어깨를 움츠렸다. 이제 우리 집 어떻게 할 거야? 대출 이자는 누가 갚아? 관리비는, 생활비는 우리 당장 이번 달부터 마이너스야. 네가 조금만 더 야무졌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의 비난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서연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실망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위로와 공감의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실패를 자신의 불행과 동일시하며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그때 서연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지훈 씨, 사실 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지훈의 표정은 순간 더욱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서연을 꿰뚫어 보았다. 또 뭐야?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회사 동료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명의를 빌려줬는데.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 사람이 잠적했어요. 빚이 2억이나 돼요. 사채업자들이 나한테 빚 독촉을 하고 있어요. 뭐 2억 미쳤어. 한서연, 너 제정신이야. 내가 결혼한 사람이 이런 머저리 같은 짓을 벌이는 사람이라고. 지훈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핏줄이 잔뜩 선 목소리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서연의 손을 거칠게 잡아끌어 흔들었다.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산 거야? 2억이면 우리 집 살 전세금이야. 내까짓 게 뭐라고 명의를 빌려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망하게 생겼어. 그의 소나귀에 잡힌 서연의 손목이 아려왔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척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녀에 대한 증오와 경멸만이 가득 차 있었다. 사랑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분노만이 난무했다. 그때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은 신경질적으로 초인종 버튼을 눌렀다. 누구야? 이 시간에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김은숙이 장바구니를 든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짚고 다니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지훈의 굳은 표정을 보자마자 그 미소는 곧바로 사라졌다. 아니, 아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어? 지훈은 고개를 돌려 서연을 가리켰다. 엄마, 얘한테 직접 물어봐. 얘가 지금 무슨 짓을 벌였는지
김은숙은 의아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은숙은 서연의 행동이 못마땅한 듯 콧방귀를 뀌며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탁재 놓인 밥그릇과 찌개 냄비를 힐끗 보더니 서연이 엉망으로 연기한 슬픔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인데? 그래, 서연아. 네, 남편 얼굴이 이렇게 된 걸 보면 네가 뭔가 큰일을 저질렀나 보구나.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훈이 대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장되고 격앙된 목소리로 서연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사실과 2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글쎄, 서연이가 잘렸대. 그것도 모자라서 명의를 빌려줘서 빚이 2억이나 생겼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돼. 김은숙은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점점 더 표정이 굳어갔다. 그녀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고 입가는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서연을 향해 비웃음 섞인 조소를 날렸다.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지훈이한테 저렇게 변변찮은 애는 며느리로 들이면 안 된다고. 애초에 능력도 없고 집안도 시원찮은 애가 뭘 하겠어 그럴 줄 알았지. 그녀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서연이 입고 있는 낡은 티셔츠와 무릎이 나온 추리닝 바지. 그리고 그녀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김은숙은 더욱 흥분했다. 꼴 좀 봐. 회사 다닐 땐 그래도 좀 멀쩡하더니 백수 되니까 아주 가관이네. 남편한테 돈 얻어 쓰려고 작정했어. 2억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해. 그녀는 마치 서연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아들의 삶에 끼친 재앙이라도 되는 양격렬하게 비난했다. 지훈은 어머니의 편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우리 회사 동료들이 알면 나보고 무슨 말을 할까. 팀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마누라가 빚이나 지고 다니고 이런 소문이라도 돌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체면뿐인 줄 알아. 이 빚은 대체 누가 갚을 건데. 우리 지훈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이런 구멍난 독에 부으라는 거야. 서연아, 너 정말 양심이 있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김은숙은 흥분한 나머지 서연의 어깨를 밀쳤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눈물은 거짓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진짜 칼에 베인 듯 아려왔다. 그녀가 사랑했던 두 남녀가 그녀가 가짜로 만들어낸 가난 앞에서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온몸으로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님, 지훈 씨, 저도 노력할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게요. 그러니까 제발. 서연은 무릎을 꿇으려는 신용을 했다. 김은숙은 그런 서연을 가소롭다는 듯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아르바이트, 네가 편의점 가서 시간당 10,000원 벌어봐야 2억이 언제 모일 것 같아. 정신 차려. 서연아, 내 눈에는 네가 우리 아들한테 걸림돌로밖에 안 보여. 우리 지훈이 앞길 막지 말고 이혼해. 이혼.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물론 그녀는 이미 그 단어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의 어머니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자 서연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허탈감에 휩싸였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훈이 당황한 듯 소리쳤다.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지훈아. 잘 생각해봐. 네가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잘 나가는데.
너까지 이 애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넌 더 좋은 여자 만나서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 이 애는 내 미래를 망치는 독이라고. 김은숙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하고 잔인했다. 그녀의 눈빛은 서연을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듯 경멸하고 있었다. 지우는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혼란스러웠다. 사랑과 현실, 두 가지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의 망설임은 이미 그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은숙은 서연을 힐끔 쳐다보더니 아들의 팔을 잡고 거실을 나섰다. 지훈아, 일단 엄마 집에 가자. 여기서 서연이 얼굴 보면서 한숨만 쉴 수는 없잖아. 지훈은 마지막까지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멍하니 현관문 쪽으로 끌려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쾅 하고 박혔다. 텅 빈 거실에 서연은 홀로 남겨졌다.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향해 쏟아지던 비난과 경멸의 소리들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슬픔에 잠긴 척했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결연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지훈의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반쯤 남은 밥과 찌그러진 계란말이가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싱크대에 쏟아냈다. 소중히 담아냈던 사랑이 한순간에 버려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깨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희망은 없었다. 박지훈과 김은숙은 그녀의 가난이라는 시험에서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 이제는 그들이 그녀에게 준 고통을 돌려줄 시간이었다. 그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겨있던 전화기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최철민 이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최 이사님,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며칠간의 냉전이 흘렀다. 박지훈은 시어머니의 집에서 돌아왔지만 그는 더 이상 한서연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집에 들어온 하숙생처럼 혹은 채무자를 감시하는 냉혹한 감시관처럼 굴었다. 한때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20평 남짓한 공간은 이제 숨막히는 침묵과 얼음장 같은 냉기로 가득 찼다. 지우는 서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그녀가 차린 식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기 일쑤였다. 변화는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지우는 거실 탁자 위로 신문 뭉치를 던졌다. 생활정보란이 펼쳐진 페이지에는 빨간 펜으로 거칠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식당 주방 보조, 건물 청소원, 마트 계산원, 모두 고되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들이었다. 뭐해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것 좀 봐. 잠옷 차림으로 나온 지훈이 턱짓으로 신문을 가리켰다. 서연은 말없이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남편의 잔인한 경멸이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지금 당신 빚 때문에 우리 집은 곧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푼돈이라도 좋으니까 당장 나가서 뭐라도 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내 등골 빼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지훈 씨, 그래도 이건 뭐 당신이 저지른 일이잖아. 당신이 싼 똥은 당신이 치워야지. 누가 치워줘.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결국엔 남한테 민폐만 끼치는 인생이었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듣는 모욕은 실제 상처처럼 쓰라렸다. 그녀는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쓰고 힘겹게 대답했다. 알았어요. 알아볼게요. 그날 이후 지훈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오면 서연에게 오늘은 어디 가서 면접이라도 봤어. 언제까지 놀고 먹을 셈이야 라며 닥달했다. 서연이 작은 식당에 설거지 아르바이트라도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는 고작 그거 벌어서 2억을 어떻게 갚아라며 고함을 쳤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그녀를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는 악덕 고용주였다. 지훈의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회사 회식,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는 핑계를 대며 거의 매일 밤늦게 들어왔다. 그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와 값비싼 와인 향이 뒤섞여 풍겼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요즘 너무 늦네요. 몸 상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내가 이렇게 밖에서 발버둥 치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벌인 사고 수습하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당신은 잠이나 자. 그의 차가운 대답 속에서 서연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불행을 자신의 방탕과 외도를 위한 완벽한 명분으로 삼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는 시어머니 김은숙이 있었다. 그녀는 거의 매일 저녁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로도 생생하게 들려올 만큼 크고 날카로웠다. 아들, 저녁은 먹었어. 그 애가 해주는 밥 먹지 말고 그냥 나와.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 애랑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재수 없어. 서연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벽에 귀를 기울였다. 지훈아, 엄마 친구 딸 중에 말이야. 아버지가 강남에 병원 3개나 가진 애가 있거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싹싹하고 너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엄마랑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응, 엄마. 나 아직 이혼도 안 했어. 무슨 소리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망설임은 도덕적 가책이 아니라 일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는 계산적인 주저함에 가까웠다. 이혼, 그게 뭐 대수야. 변호사한테 맡기면 금방이야. 저런 빚더미의 안전에는 너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걔는 네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이라고. 지훈아, 정신 차려. 남자는 능력이 있을 때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날개를 달아야 하는 거야. 넌 지금이 바로 그때야. 김은숙의 집요한 설득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금요일 저녁이었다. 지훈은 평소와 달리 옷장에서 가장 비싼 양복을 꺼내 입고 있었다. 서연이 선물했던 넥타이 대신 번쩍이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넥타이를 맸다.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지훈 씨, 어디 가요?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지훈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중요한 약속 있어. 비즈니스 미팅.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은숙이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통화에서 시어머니의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들, 준비 다 됐니? 그 병원장 따님 지금 호텔 레스토랑에 거의 다 왔대. 너도 늦지 않게 출발해. 오늘 잘 보여야 한다. 알았지?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회야. 통화가 끊어지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얼굴은 충격과 슬픔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지훈 씨, 방금 통화 다 들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부부인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짜증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내 아내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어. 빚쟁이의 백수인 주제에. 나한테 바라는 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노력 좀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내 앞길을 막아? 미래요. 그럼 나는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우리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 당신이 그 끔찍한 빚을 내 앞에 끌고 온 순간부터 우리는 끝났어. 비켜. 나 늦었어. 그는 서연을 밀치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울음소리도 멎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눈물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얼음장 같은 냉정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30분 후 서연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카페에 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최철민 이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백수 아내가 아니었다. 우아하고 지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라페르의 총수. 한서연이었다. 보고하세요. 최 이사님, 네. 회장님, 박지훈 팀장의 최근 동향입니다. 최 이사는 서류철을 펼쳤다. 그 안에는 지훈의 최근 행적을 담은 사진과 기록들이 빼곡했다. 박지훈 팀장은 최근 일주일간 총 4차례 경쟁사인 베리타스의 신제품 개발팀장인 윤상현 부장과 심야의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는 강남의 고급 룸살롱과 회원제 바로. 매번 베리타스 측에서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연은 사진들을 차례로 넘겨보았다. 사진 속 지훈은 윤상현 부장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술을 따르고 있었고 두툼한 돈 봉투로 보이는 것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넘긴 정보는 어디까지 파악됐죠? 아직 구체적인 물증은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곧 출시할 예정인 이터널 글로우 세럼의 핵심 성분과 관련된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리타스 측에서 최근 유사한 컨셉의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서연은 턱을 괸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남편의 외도는 예상했던 바였지만 그가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기는 산업 스파이지까지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간의 배신을 넘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라페르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와도 같았다. 계속 감시하세요. 그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넘기는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단순한 아들의 성공을 바라는 어머니라고 하기엔 그 욕심이 너무 과하고 집요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이사가 물러간 후 서연은 홀로 남아 차갑게 식은 커피를 내려다보았다. 탐욕의 폭풍이 그녀의 남편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내를 버리고 회사를 배신하고 영혼까지 팔아넘길 수 있는 괴물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연민의 불씨마저 꺼져버렸다. 시험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한서연입니다. 그동안 준비해달라고 했던 서류들, 이제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소파에 쓰러져 잠든 서연을 발견하고는 경멸의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읒, 한심한 여자,
그는 서연을 깨우지도 않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서연이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올 마지막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심한 여자라. 서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누가 정말 한심한 건지 곧 알게 될 거예요. 박지훈 씨, 한서연의 하루는 이제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가는 기이한 이중생활로 채워졌다. 낮에는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진 아내의 가면을 썼다. 박지훈이 던져준 신문 광고를 보고 구했다는 거짓말과 함께 그녀는 매일 저녁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가짜 직장은 강북의 낡은 상가 건물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물론 실제로 그곳에 가서 청소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연기를 위해 매일 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집을 나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의 진짜 목적지는 그 상가 건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몇 번의 동선을 꼬아 추적을 피한 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눈에 띄지 않는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그곳은 최철민 이사가 그녀의 명령에 따라 비밀리에 마련한 작전 본부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이었지만 내부에는 라페를레 보안팀이 사용하는 최첨단 감시 장비와 통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작전 본부에 도착했을 때 최 이사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서연은 낡은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수십 개로 분할된 화면에는 박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 그의 자동차, 그가 자주 가는 술집,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새로운 진전이 있나요? 최 이사는 마이크가 연결된 헤드셋을 그녀에게 건넸다. 어젯밤 박지훈 팀장과 베리타스의 윤상현 부장이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잡음이 심하지만 들어보시죠. 서연이 헤드셋을 쓰자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말 확실한 겁니까? 이 정보만 있으면 이터널 글로우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윤상현의 목소리였다. 물론입니다. 부장님, 제가 누굽니까? 이건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최종 포뮬러입니다. 출시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혀가 꼬여 있었지만 탐욕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좋아. 약속한 장음은 물건을 확인하고 바로 입금하지. 하지만 명심해. 만약 이게 가짜 정보라면 박 팀장, 당신 인생 그걸로 끝이야. 하하.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 줄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감히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서연은 말없이 헤드셋을 벗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는 단순히 회사의 정보를 빼돌리는 수준을 넘어 회사의 운명이 걸린 핵심 기술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아마도 USB 형태의 저장 장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무실과 집을 수색할 수도 있겠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그가 눈치챌 위험이 있습니다. 최 이사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돼요. 뱀을 잡으려면 굴 밖으로 스스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최 이사님,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 R&D 센터에
프로젝트 오메가라는 이름의 가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세요. 이터널 글로우를 능가하는 차세대 신물질 개발 프로젝트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온갖 전문 용어와 가짜 실험 데이터로 보고서를 꾸며주세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접근 권한을 박지훈 팀장이 해킹하기 가장 용이한 경로에 아주 교묘하게 열어두는 겁니다. 미끼를 던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이터널 글로우의 정보로 이미 큰 돈을 맛봤을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더 큰 건수를 발견하면 그는 분명히 다시 미끼를 물 겁니다. 그리고 그 미끼에는 우리가 설치해둔 아주 특별한 장치가 함께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판을 설계하는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최 이사는 다른 서류처를 꺼내 들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김은숙 씨는 25년 전 라페르의 모기업인 태성화학의 연구소에서 보조 연구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해고되었는데 해고 사유가 기록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당시 인사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책임자들이 현재는 퇴직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것처럼 보입니다. 태성화학.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태성화학은 그녀의 아버지가 라페르를 창업하기 전 평생을 바쳐 일했던 곳이자 라페르의 핵심 기술의 모태가 된 곳이었다. 뭔가 있군요. 단순한 악연이 아니에요. 계속 조사해 주세요. 25년 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은숙 씨가 왜 해고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세요. 어쩌면 이 모든 사건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전 본부를 나온 서연은 새벽 동이 틀 무렵에야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일부러 땀에 젖은 옷을 입고 파김치가 된 표정을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소파에는 지훈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젯밤 그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비싼 양주병이 뒹굴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곁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잠결에 뒤척이던 지훈이 눈을 떴다. 그는 소파에 누운 채로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이제 들어와 밖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일 하고 왔어요. 일 허드레실해서 번 푼 돈으로 어디다 쓰려고. 어제는 백화점에 갔었는데 당신 또래 여자들은 명품백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더라. 당신 꼴 좀 봐.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말하기도 창피해. 그의 손목에는 서연이 처음 보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그녀가 벌어오는 푼돈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자신은 회사를 팔아넘긴 돈으로 사치품을 사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서연이 설계한 덫이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다. 작전 본부의 모니터에 경고등이 깜빡였다. 박지훈이 회사 내부망을 통해 프로젝트 오메가의 가짜 파일에 접근한 것이었다. 그는 매우 신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방화벽을 우회했고 마침내 프로젝트 파일을 자신의 개인 USB에 복사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연에게 말했다. 나 내일 지방으로 1박 2일 출장.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짐 좀 챙겨줘. 서연은 말없이 그의 여행 가방에 속옷과 와이셔츠를 챙겨 넣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나 연민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더 큰 성공에 대한 야망과
걸림돌인 아내에 대한 귀찮음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태연함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잠시 쳐다봤지만 이내 관심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 날 지훈이 집을 나선 직후 서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최철민 이색에서 온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박지훈이 지방 출장을 간다던 KTX, 여기 아닌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베리타스의 윤상현 부장이 같은 호텔로 들어서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연달아 도착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의심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갑고 단단한 사실뿐이었다.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마지막 장을 넘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한서연과 최철민 이사는 작전본부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방 안의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박지훈이 베리타스에 넘기기 위해 가져온 가짜 프로젝트 오메가 USB에는 초소형 도청 및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서연의 눈과 귀로 전달되었다. 방 안에는 박지훈과 윤상현 부장, 그리고 베리타스 소속으로 보이는 기술 전문가 한 명이 더 있었다. 윤상현은 거만하게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박지훈은 그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자, 이게 말씀드린 물건입니다. 지훈은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USB를 건넸다. 기술 전문가는 즉시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초조한 듯 마른 침을 삼켰다. 대단하군요. 잠시 후 기술 전문가가 감탄하며 말했다. 데이터 구조나 암호화 방식이 라페를 내부 시스템과 일치합니다. 내용은 이터널 글로우를 뛰어넘는 차세대 항노화 물질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맞습니다. 이 정도 정보라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겠습니다. 그제야 윤상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시가박스를 열어 지훈에게 하나를 권했다. 수고했어, 박 팀장. 역시 자네를 믿길 잘했군. 라페를의 그 늙은이들. 아직도 한서연 회장이 골방에 틀어박혀서 서류나 뒤적이는 줄 알겠지.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한심한 작자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회사를 경멸적으로 입에 올리는 것을 들으며 서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모니터 속에서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아넘긴 남편 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약속한 장음은 지금 바로 자네가 알려준 스위스 계좌로 이체하지. 이제 자네는 우리 베리타스의 사람이야. 라페를이 무너지고 나면 자네에게 아주 멋진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 지훈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부와 성공에 대한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잠시 후 거래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는 이체 완료 메시지가 지훈의 휴대폰에 도착했다. 윤상현과 기술 전문가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혼자 남은 지훈은 한동안 휴대폰의 계좌 장호를 보며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와인병을 따서 혼자 축배를 들었다. 작전본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초회 이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이 이제 누구에게 연락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뻔했다.
술집 여자거나 혹은 도박판의 친구이거나, 그러나 스위트룸의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지훈의 손가락은 예상 밖의 번호를 향했다.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였다. 서연은 최 이사에게 눈짓했다. 최 이사는 즉시 지훈의 휴대폰 통화 내용을 감청하기 시작했다. 스피커를 통해 김은숙의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들 어떻게 됐어? 일은 잘 처리된 거야. 그럼 엄마. 성공했어. 방금 전에 입금까지 확인했어. 이제 우리도 부자야. 지훈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김은숙의 목소리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시한 총사령관의 냉철하고 치밀한 목소리였다. 잘했다. 내 아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늘 넘긴 그 가짜 프로젝트는 놈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미끼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야. 이터널 글로우에 진짜 포뮬러가 담긴 USB 말이다. 그건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작전 본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서연과 최 이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박지훈이 훔친 것은 가짜 미끼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회사의 진짜 심장을 훔친 뒤였다. 알고 있어. 엄마, 그건 엄마가 말해준 대로. 우리 집 안방 서랍장 제일 깊숙한 곳. 내 낡은 앨범 사이에 숨겨뒀어. 한서연, 그 멍청한 여자는 절대 찾지 못할 거야. 그래, 조심해야 한다. 한서연이 아무리 멍청해도 무슨 낌새를 챌지 몰라. 그 USB야말로 태성화학과 한상진 회장, 그리고 그의 딸 한서연에게 복수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카드니까. 한상진. 서연은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의아한 듯 물었다.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한 회장이랑 라페르를 미워하는 거야? 그냥 돈 때문이 아니었어. 김은숙의 목소리가 증오로 가득 차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돈도 중요하지.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25년 전에 당했던 수모를 갚아주는 거야. 나는 태성화학에서 한상진 그 인간 밑에서 일했어.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지. 그때 내가 개발한 신물질이 바로 지금 라페르의 근간이 된 기술이야. 그런데 한상진 그 인간이 내 연구 결과를 통째로 훔쳐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고 나는 연구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쫓아냈어.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났어. 지훈아, 나는 평생을 복수할 날만 기다리며 살아왔다. 그것이 바로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탐욕, 라페르에 대한 비정상적인 적개심, 그리고 삭제된 그녀의 인사 기록까지. 이것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니었다.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뒤틀린 복수심이 낳은 거대한 비극이었다. 그리고 그녀 한서연은 그 비극의 마지막 제물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남편 박지훈은 그저 어머니의 복수심을 채워주기 위한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도구에 불과했다. 그럼 한서연이랑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지훈의 목소리가 충격으로 떨렸다. 그래, 네가 그 애를 만나고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신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한상진의 딸, 그 애를 내 며느리로 삼아서 그 집안을 속에서부터 철저히 무너뜨려야겠다고 결심했지. 네가 그 애와 결혼만 해준다면 나머지는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 아이, 딸에 이제 거의 다 왔다. 이터널 글로우, 포뮬러만 베리타스에 넘기면 라페르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거야. 한상진이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이 바로 내 손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지. 크아하하.
김은숙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작전본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두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인자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정직과 신념으로 회사를 일구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연구원의 기술을 훔치고 누명을 씌웠을 리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자 자신의 실패를 남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자의 자기 합리화일 뿐이었다. 배신감은 이제 분노를 넘어섰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처절한 사명감으로 타올랐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오직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사랑을 연기한 마리오네트와 그 인형을 조종하는 악독한 인형 사만이 있었을 뿐이다. 전화가 끊긴 후 스위트룸과 작전본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철민 이사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서연의 눈치만 살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슬픔도, 미련도, 연민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불꽃처럼 타오르는 투지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이사님,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사람을 보내세요. 박지훈의 낡은 앨범, 그 안에 있는 진짜 USB를 회수해야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팀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연은 모니터 속에서 와인을 마시며 의기양양해 있는 지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일단은 그대로 두세요. 그가 제 발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마음껏 축제를 즐기게 놔두는 겁니다. 그녀는 작전본부를 걸어 나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제 시험은 끝났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박지훈이 의기양양하게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날 밤, 한서연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그림자들의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철민 이사의 지휘 아래 라페르의 최고 요원들로 구성된 보안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파트에 잠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했고 모든 행동은 수없이 반복 훈련한 것처럼 정교했다. 한 팀원이 안방 서랍장을 열었다. 김은숙과 박지훈이 그들의 마지막 카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낡은 앨범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요원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다. 낡은 사진들 사이에 검은색 소형 USB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목표물 확보 작전은 5분 만에 끝났다. 진짜 USB는 회수되었고 그 자리에는 외형이 똑같은 가짜 USB가 놓였다. 그 안에는 이터널 글로우의 포뮬러 대신 열리는 순간 위치 정보와 해킹 로그를 전송하는 추적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었다. 보안팀은 왔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안개처럼 사라졌다. 작전본부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서연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남자의 오만함과 실패한 아내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들고 있던 최고급 백화점 쇼핑백들을 소파 위로 던졌다. 나왔어. 서연은 초라한 행사액으로 그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퀭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앞에 다가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지훈 씨, 어서 와요. 출장은 잘 다녀왔어요. 보면 몰라. 아주 잘 다녀왔지. 내 인생 최고의 출장이었어. 그는 서연의 손을 귀찮다는 듯 뿌리치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서연은 그의 발치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 씨, 나 며칠 동안 혼자 많이 생각해봤어요. 당신 같은 머리로 생각해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어. 그가 비웃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한테 짐만 되는 존재예요. 당신 앞길을 막는 걸림돌일 뿐이라고요.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의 영희는 아카데미 여우주 연상감이었다. 지훈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라도 주제 파악이 좀 돼. 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혼해요. 서연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에 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골칫거리가 제 발로 떨어져 나가겠다니.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없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님 모시고 다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한 끼 하고 싶어요. 어머님께도 제가 그동안 잘못한 거 사죄드리고 당신한테도 마지막으로 아내로서 밥 한 끼 차려주고 싶어서요. 그 뒤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군소리 없이 도장 찍을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애원했다. 그녀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린 패배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지훈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 가소롭고 우스웠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끝을 맺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좋아, 그렇게 하지. 마침 엄마도 당신 한번 봐야겠다고 했어. 지훈은 곧바로 김은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서연이 바로 옆에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녀를 조롱했다. 엄마, 한서연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봐. 이혼해달래. 대신 마지막으로 엄마랑 같이 밥 한번 먹고 싶다는데 어때 나와서 그 가련한 꼴 한번 구경해주는 것도 재밌겠지. 수화기 너머로 김은숙의 교활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호, 그래 잘 됐구나. 마침 나도 그 애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알겠다. 어디서 만날 건데 동네 싸구려 감자탕 집이라도 예약했으려나. 그때 서연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장소는 제가 정했어요. 제가 모실게요.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에 도착한 지훈과 은숙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대한민국 VVIP들만 출입한다는 육성급 호텔의 최고층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고 실내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어떻게 이런 곳을. 김은숙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지훈 역시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때 웨이터의 안내를 받으며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낡고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어머님, 지훈 씨 오셨어요. 이리 앉으세요. 서연은 그들을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했다. 최고급 샹들리에와 명화가 걸린 방이었다.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멋쩍게 웃었다. 제 마지막 남은 보험을 예약했어요. 마지막 식사인데 너무 초라하게 대접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에 김은숙과 지훈은 속으로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마지막 남은 돈까지 털어서 이런 사치를 부리다니. 역시 분수를 모르는 멍청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서연이 부리는 마지막 허세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 호사를 즐기기로 했다. 최고급 코스 요리와 수백만 원짜리 와인이 테이블에 올랐다. 서연은 말없이 두 사람의 잔에 와인을 채워주었다. 그녀는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시종일관 슬프고 처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술에 취한 김은숙이 먼저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서연아, 네가 드디어 내 처지를 깨달았다니 정말 다행이다. 진작에 그랬어야지. 우리 지훈이가 너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니. 죄송해요. 어머님, 다 제 불찰이에요. 불찰이 아니라 무능이지. 넌 우리 지훈이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 우리 지훈이는 이제 곧 상무님 따님하고 선을 볼 거야.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너랑은 비교도 안 되는 애야. 넌 그냥 우리 지훈이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 주기만 하면 돼. 지훈도 거들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거만하게 말했다. 한서연,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라는 족쇄만 없었으면 난 벌써 이사 자리에 올랐을 거라고. 당신의 가난과 무능이 내 발목을 잡은 거야. 그들은 서연을 앞에 두고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의 추악한 욕망과 계획을 쏟아냈다. 서연이 마련한 이 호화로운 저녁 식사는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주고 있었다. 룸 안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들의 모든 말과 표정을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마침내 김은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혼 서류였다. 자, 여기 사인해.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네가 진 빚 2억도 네가 알아서 갚아. 그동안 우리 지훈이 등골 빼먹은 값이라고 생각해. 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연이 절망에 빠져 울부짖으며 서류에 사인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서연은 천천히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은숙과 지훈은 그녀가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절망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패배자의 처연함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여왕의 위엄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가볍게 내려놓으며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다. 두 분의 연기 정말 훌륭했어요.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연극을 감상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김은숙과 지훈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여자가 자신들이 알던 한서연이 맞는지 의심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지훈이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서연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이제 제 연극을 보여드릴 차례거든요.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 프라이빗 룸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다.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곳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의 최철민 이사와 그 뒤로 라페를의 법무팀장 그리고 건장한 체격의 보안팀 요원 여러 명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방 안의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가장 정중한 자세로 그들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지훈과 김은숙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지훈은 술 기운이 확 오르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야, 당신들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이봐. 한서연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설마 당신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그는 서연이 사채업자들을 끌어들여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김은숙 역시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소리쳤다. 이 천박한 것 마지막까지 우리 아들 앞길에 똥물을 끼얹는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천한 것들을 끌어들여 당장 끌어내지 못해. 그녀는 웨이터를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웨이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 바로 한서연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움직이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쪼들리는 초라한 아내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제국의 여왕처럼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위엄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삿대질하는 지훈과 은숙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명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빚쟁이들이요. 맞아요.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죠. 그녀는 최철민 이사를 향해 고갯짓했다. 최 이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지훈과 은숙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프를 그룹 기획조정실장 최철민 이사입니다. 라프를. 지훈의 뇌리에 익숙하지만 믿을 수 없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라페르의 이사가 왜 여기에? 서연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잔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다. 그리고 저는 당신들이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어 했던 라페르의 총수이자 당신들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워했던 며느리 한서연입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박지훈과 김은숙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들의 뇌는 방금 들은 문장을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듯 했다. 웃음이 터져 나와야 할 농담이었지만 방 안에 누구도 웃지 않았다. 최철민 이사를 비롯한 라페르의 직원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서연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은숙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네가 라페르의 총수라고 미쳤구나. 드디어 이혼당할 충격에 헛것이 보이는 게야. 예, 네가 라페르 총수면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최철민 이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라페르의 주주 명부와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다. 그리고 그 서류의 가장 꼭대기, 대표이사 회장란에는 한서연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지훈의 눈이 서류와 서연의 얼굴을 미친 듯이 오갔다. 작은 무역회사 격리, 부모님을 일찍 여인 고아, 낡은 빌레 사는 가난한 아내. 지난 3년간 그가 알고 있던 한서연의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머릿속을 산산조각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김은숙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시간이었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 배경과 재력이 아닌 인간 한서연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었죠. 그리고 당신을 만났어요. 박지훈 씨,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의 소박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제 가난을 시험했고 제 믿음을 배신했죠. 그래서 저도 당신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방의 모든 대화와 행동은 처음부터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모욕하고 당신들의 추악한 계획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떠벌렸는지 전부 다요. 그녀의 말에 지훈과 은숙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당신이 지방 출장을 가서 베리타스에 넘긴 프로젝트 오메가 USB는 제가 만든 가짜 미끼였습니다. 당신이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당신의 모든 통화 내용과 계좌 내역은 저희 팀의 감시에 들어왔죠. 서연은 마지막으로 김은숙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리고 김은숙 여사님, 당신이 아들의 낡은 앨범 속에 고이 숨겨두었던 이터널 글로우의 진짜 포뮬러 USB는 이미 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젯밤 당신들의 소중한 복수의 카드는 내용물이 말끔히 삭제된 가짜와 교체되었거든요. 김은숙은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는 듯 입만 뻐끔거렸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완전히 풀려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복수 계획은 처음부터 한서연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한편의 서툰 연극에 불과했다. 그녀가 멍청하다고 무시했던 며느리는 사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조종하는 거대한 연극의 연출가였던 것이다. 법무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지훈과 은숙에게 각각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박지훈 씨, 당신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숙 씨, 당신은 해당 범죄의 교사 및 공모 혐의입니다. 경찰이 레스토랑에 도착했다는 무전소리가 보안팀 요원의 이어폰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김은숙과 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창백한 절망과 지독한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자신들이 하찮은 벌레처럼 짓밟으려 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거대한 거인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서연은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더 이상 그들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랑도, 미움도, 분노도 모두 재가 되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텅 빈 허무함과 차가운 연민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려 룸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3년간의 길고 지독했던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서연이 돌아서자마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룸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방금 전까지의 초현실적인 분위기에 냉혹한 현실의 무게를 더했다.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이 박지훈과 김은숙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박지훈 씨, 김은숙 씨, 당신들을 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울렸다. 그제야 박지훈은 정신을 차린 듯 발버둥 치기 시작했다. 아, 안 돼 놔. 이거 놔. 서연아 한서연.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그는 처절하게 서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여보라는 단어는 그 어떤 욕설보다도 역겹게 들렸다. 김은숙은 이성을 잃고 악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단정했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고상한 척하던 얼굴은 증오와 광기로 일그러졌다. 이 요망한 년, 내 아비처럼 교활하고 악독한 년 네가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감옥에 가서도 저주를 퍼부을 테다.
그들의 추악한 발악은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지만 이미 라페를레 보안팀이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국 짐승처럼 끌려나가 경찰차에 구겨 넣듯 태워졌다. 고급스러운 호텔의 입구에서 벌어진 한밤의 체포극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속보 라페를, 경쟁사 베리타스의 핵심 기술 유출, 방보팀장 긴급 체포 단독, 라페를 vs 베리타스, 전면전 선포, 산업 스파이 사건의 전말은 이슈 분석, 추락하는 베리타스, 신의 한수 라페를, 사건의 배후엔 오너 일가,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이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라페를의 홍보팀은 밤샘 회의 끝에 한서연의 지시에 따라 계산된 정보를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박지훈이 호텔에서 윤상현 부장과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의 일부, 스위스은행으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라페르를 동정하고 베리타스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베리타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경찰서 조사실 박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산처럼 쌓인 증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돈을 받고 환호하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 그리고 한서연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며 나눴던 모든 대화가 담긴 영상까지.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털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자백은 참회라기보다는 비겁한 책임 전개에 가까웠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라페를레 원한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그저 어머니의 욕심에 이용당한 겁니다. 제 아내 서연이에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려 애썼다. 반면 김은숙은 취조실에서도 여전히 꼿꼿했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건 전부 한서연 그 아이가 꾸민 짓입니다. 20뷰 5년 전 제 연구를 훔쳐간 한상진처럼. 그 딸도 저를 모함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억울합니다. 제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에 홀린 사람처럼 공허했다. 수십 년간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된 피해 의식 속에서 그녀는 이미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라페를레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법무팀은 박지훈과 김은숙을 넘어 베리타스를 정조준했다. 검찰은 라페를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베리타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사들이 들이닥친 베리타스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상현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관련 임원들 역시 줄줄이 소환되었다. 대한민국 코스메틱 업계 2위 기업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는 순간이었다. 한편 한서연은 최철민 이사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25년 전 김은숙의 해고와 관련된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었다. 초의 이사의 팀은 수소문 끝에 당시 태성화학의 인사부장으로 재직하다 은퇴한 백발의 노인을 찾아냈다. 그는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입을 열기를 꺼렸다. 하지만 최 이사가 한서연 회장의 이름과 함께 돌아가신 한상진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굳게 닫혀 있던 기억의 문을 열었다. 김은숙, 그 이름 똑똑히 기억나지? 아주 영리했지만 그만큼 질투심과 공명심이 병적으로 강했던 젊은이였어.
노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김은숙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도둑맞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동료 연구원의 뛰어난 성과를 시기하여 그 동료의 실험 데이터를 몰래 오염시키고 연구 노트를 훔치려다 발각되었다. 그녀가 주장했던 신물질 역시 사실은 그 동료 연구원의 아이디어를 어설프게 모방한 것에 불과했다. 당시 한상진 박사님, 지금의 한 회장님 아버님이시지. 그분께서 직접 그 사건을 조사하셨어.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뒤에 젊은 연구원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조용히 해고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셨지. 오히려 그녀의 편의를 봐주신 거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왔단 말인가.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김은숙의 복수극은 정의로운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추악한 망상에 불과했다. 몇 주 후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박지훈과 김은숙은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한서연은 증인 겸 피해자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녀가 들어서자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증인석 앞에 섰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는 라페를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오갔던 대화가 담긴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자신들의 범죄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떠벌리는 모자의 모습은 혐오감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는 김은숙의 25년 전 과거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 당시 인사부장의 증언 녹취록과 그가 보관하고 있던 낡은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이었다. 피고인 김은숙은 25년 전에도 동료의 연구 성과를 시기하여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검사가 회의록을 읽어 내려가자 김은숙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생을 걸고 지켜왔던 피해자라는 가면이 만천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아니야,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한상진이. 그리고 저 계집애가 나를 또다시 모함하는 거라고. 김은숙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발악하며 소리쳤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지만 그녀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히스테릭한 모습은 오히려 모든 증거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방점과도 같았다. 박지훈은 옆에서 발악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자신이 믿었던 어머니의 복수가,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 내던졌던 자신의 인생이 모두 거짓과 망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재판장은 소란스러워진 법정을 향해 엄숙하게 선언했다. 정숙, 선고는 다음 기일에 진행하겠습니다. 한서연은 피고인석에서 무너져 내리는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법정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가득 메운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배신의 대가는 혹독하고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 법정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